토지거래 허가제, 스트레스 DSR 등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요인이 많은 상황이죠. 또 매매가와 복병이 등장해 분양가도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복병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송 대표님. 네. 네. 해외 부동산 시장 네? 살펴보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도 갔다 오고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스위스도 갔다 오고 비싼데 있습니다.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많은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많은 걸 경험하고 네. 어디가 분위기가 활기는 어디가 좋던가요? 활력 측면에서. 뭐 뉴욕 같은 경우가 가장 활력이 있던데요. 제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요즘 근무 시간 줄인다 얘기 많은데 거기는 제가 저녁에 한 11시 정도 뭐 좀 먹으러 나갔는데 사무실 불들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뭐 격차 같은 게 좀 발생되는 이유들을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이야, 의외인데요. 뉴욕, 미국에서 11시인데도 훤하고 다들 가게가 네, 우리 요즘 한 8시, 9시 되면 컴컴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도시 가면 겁나는데 길 걷기도. 아니 지금 아파트 값이 이거 서울 얘기입니다. 네. 항상 이거 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느 나라 얘기야 싶으실 텐데 네. 대한민국 서울 얘기입니다. 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네. 뭐 지금 20주 연속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요? 네, 저 뭐 한 주 비워놓고 이제 해외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주 연속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0.3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 대비했을 때 한 10배가 높게 올라간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지역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은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요. 예. 또 거기에 스트레스 DSR을 이제 7월부터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방송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 오픈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뭐 콘서트장 표 구입하는 것만큼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만큼 막차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수인데 올 하반기 안에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수치로 반영이 됐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0.36%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 압도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올라간 전국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 그곳을 좀 벗어난 지금 뭐 그 마포라든지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뭐 저도 뭐 목격을 했는데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뭐 하루 만에 뭐 한 1억이나 3억을 그냥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요? 예,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지금 수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마포, 용산, 성동 이쪽에 보면 네. 이제 한강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금 오름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이게 보니까 과거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네. 넘어선 상태. 그럼 이제 과열이다라는 건데 뭐 이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긴 있을까요? 우선 그 이제 정책적으로 예. 이 규제를 뭐 계속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우리나라의 그 자산 그 총액을 보니까 그 뭐 실제 거래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금액 자체 자산 규모가 한 1경 6천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여를 하기에는 뭐 필지에 대한 수,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주체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무게를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인 기대가 굉장히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그 단순한 논리이기도 한데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러니까 집단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도 가격에 좀 불을 좀 붙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보를 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들을 뭐 완벽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그 가격의 그 높낮이 정도는 조절하는 수준인 거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꺾는 그런 것들은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강남 11개구 3.3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가격이 한 5,5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강북도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넘어선 그런 수준입니다. 한강이 주도를 하고 있고 앞서서도 뭐 이제 해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만의 이런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강 조망이 있는 곳들은 뭐 조망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도시 계획상 가장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 네. 중심으로 해서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성이 되고 업무, 주거, 상업들이 결집된 지역들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항상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한강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되는 입지, 그리고 똘똘한 입지, 똘똘한 뭐 한 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날 때마다 뭐 방송에서나 뭐 어디서나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하는데 송 대표님 네. 그냥 대책도 마땅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꼭 대책을 내야 됩니까? 아니 나는 한강 보며 살래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되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도 맞아요. 그냥 그 깔아놓고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왜 꼭 대책을 세워서 집값 떨어지지도 않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매번 하는지. 그러니까 오르는 게 그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 오르는 걸 갖다가 감사하고도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글을 썼는데 예. 뉴욕에는 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계 1등 도시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규제책으로 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자산 맞아요.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뭐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격 통제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뭘 하려고 하시는 것들 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좀 그래요. 무슨 뭐 선출직이 됐건 임명직이 됐건 이 권한이 있으면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근데 아까 그 오프닝에서 복병 하셨는데 아니 이게 분양가가 뛰는 이유 중에 하는 게 분양가고 매매가 뛰는 것 중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환경적인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 미만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의무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좀 높여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다른 뭐 동남아처럼 뭐 일조량이 좀 풍부하거나 뭐 풍력이 발달되거나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뭐 산간지방으로 예, 많이 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도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들은 환경적인 부분들, 에너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 앞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한다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되고 이런 의무가 부여하게 된다라면은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역시 공급에 대한 그 물량들 조절하는 데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큰 복병을 만난 것 같은데요.
지금 신축 주택을 짓게 된다라면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 소요되는 양을 최대한 줄여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충당을 해라라는 거죠. 뭐 태양열 같은 것도 태양광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온기하고 나가는 온기하고의 그 최대한 가둬두면서 온실을 배출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라고 하는 거고 뭐 창이나 단열재 같은 그 성능도 올려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라. 그럼 아무래도 좀 따뜻해지겠죠. 근데 저런 기능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말을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 장비 같은 경우도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으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당연하죠. 비싼 것들을 건축물에 올리게 된다라면 그 건축물의 분양 가격들, 비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분양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뜩이나 이거 분양가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주택시장이 이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네.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권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의 뭐 가로수길, 네. 그 신사동 쪽이죠. 그쪽도 그렇고 압구정 쪽도 그렇고 보면은 1층인데도 임대라고 크게 붙어 있는 네. 경우가 꽤 많아요. 공실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상권 뭐 10곳 중에 한 4곳 정도가 공실이라고 하고요. 예, 공실률이 한 41% 정도 와. 된다고 합니다. 가로수길이 그 정도까지 예. 예. 우리가 근데 임대료가 높은 지역들 보면 강남하고 청담동 그리고 홍대 이런 곳들이 네. 임대료가 높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 10% 중후반 정도 되는데 한 2배 정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실률에 대한 추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밤길 깜깜하면 무섭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예, 뭐 유령거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정민 앵커께서는 그쪽 근처에서 사업도 개인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대비했을 때 그 길이 지금은 뭐 밤만 되면은 웬만하면 뭐 다 꺼지는 그런 환경 정도. 그나마 세로숲길 그다음에 뭐 세로수길. 예, 그 안쪽으로. 가로. 우리가 네. 가로수 하면 거기 이제 가로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안쪽으로 해서 세로숲길이고 메인 안쪽으로. 예, 그 네. 밑으로 보면은 뭐 나로숲길, 다로숲길도 있습니다. 네이밍을 연결하는 곳들.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로수길 조금, 했으면 예, 너로수길 해야지. 나와 너지 뭐 또 덥니까? 이제 이름 가나다로 넘어가는 가나다라? 거고 거기는 아, 가로 세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요? 뭐 네이밍해서 연결성을 주면서 상권이 좀 확장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결들 하는데 요즘 뭐 무슨 길 많이 하는데 원래 가로수길이 거의 태동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상권의 대표 지역이라고 불리웠는데 지금 한 40% 정도의 공실률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한 집 건너 한 집 예. 문 닫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침체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음번에 또 가로수길 얘기할 일 있을 때는 그때 이정민 앵커가 무슨 사업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은 까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To be continued.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 상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바닥이고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네. 분들도 있고 네.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지역별로 양극화도 굉장히 네. 뚜렷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갖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될지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상권이 침체가 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떤 소비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침체된 국면에서는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 소위 예전에는 똘똘한 뭐 그 꼬마 건물 같은 경우를 갖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권이 침체됐을 때는 이런 건물의 투자 뭐 이런 매력도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꼬마 빌딩을 갖는 게 유행이었다. 그리고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들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주 위에 또 대장주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건물보다는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침체된 국면들이 단순히 소비와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